네,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두 헌법기관이 맞붙었습니다.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감사원은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경고했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조의 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이 아주 뜨겁습니다.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법률적으로는 그 예. 감사원이 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명백합니다. 감사원법 24조가 있어요. 그 감사원법 24조에서 이제 국회 그리고 이제 법원,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대상이 아니다. 딱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그때도 1994년 감사원법이 개정이 될 때 이미 그 선관위는 넣을까 말까 이런 논의 다 했었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논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선관위는 행정부성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사원 그 법 24조에서 감사가 배제되는 조직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독립성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감사원에서 존중하고 자제를 해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전면적으로 뭐 감사를 하진 않고 그렇게 자제해온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선관위가 그건 입법에 불비고 감사원법이 잘못했다 이러는 거는 그거야말로 이제 국회의 감사원법 개정에 문구에도 맞지 않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가 된다고 예. 그 호의를 가지고 자신이 그 호의를 존중받을 짓을 하지도 않아 놓고는 그게 권리라고 하면서 되려 이제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거니까 염치가 없는 거죠, 선관위가. 예. 이번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정쟁의 대상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와 지금 감사원의 어찌 보면 헌법기관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감사원 측의 설명을 들으면 감사원 측의 설명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어제 그 선관위에서 밝혔다시피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의하면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이 자녀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인가 아니면 그냥 직무에 대한 감사인가 네. 예.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요. 근데 뭐 방금 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선관위는 헌법에 독립된 기구로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선관위의 독자적인 업무 고유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을 지켜지고자 하는 어떤 헌법상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이승만 정부 때 3.15 부정선거 이후에 규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 또 온당하냐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따 우리가 좀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제까지 본인이 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 결과들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왔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눈도 있다라고 네.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양측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의 이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곳이 비단 이 감사원뿐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야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권익위도 나서고 있고 수사기관도 나서고 있는데 선관위는 유독 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조사, 근데 네. 국회의 어떤 국정조사 이 부분 막을 근거가 없어요. 법상으로도. 예. 선관위 대부분이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원 대부분 그 일부는 법관들이 많고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네. 어저께도 선관위원회에서 법령 해석을 통해서 본인들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감사원의 저는 지금 선관위가 내놓은 결론은 정말 그 규정에 의해서 본인들의 해석에 의해서 저는 내놓은 결론이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 막을 방법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관위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어떤 선거를 관리할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는 하되 네. 지금 어찌 보면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독립된 기구로서 외부 감사라든지 외부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내부에 병폐가 생긴 거거든요. 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패가 네.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도려내야죠. 하지만 선관위 자체를 어찌 보면 그 행정부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대통령 소속이긴 합니다만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이 이것을 쥐고 흔들겠다. 특히나 선관위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영향을 끼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하는 입장에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니 그게 만약에 그 진짜 법률적인 부분, 위상에 관한 부분만 문제가 되고 헌법적인 의미가 문제가 된다면 예. 권익위의 조사를 받으면 안 돼요. 왜 해당이 권익위의 됩니까? 조사를 받으면 안 되냐면 예. 예. 권익위는 총리실 산하의 행정부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상의 감사원 또 엄밀히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 이제 임명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권한들이 있는 거고. 예. 그런데 권익위는 헌법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그거 총리실 산하의 행정부위원회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조사를 받는데 감사원한테는 조사를 못 받는다. 그거는 이제 감사원이 그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니까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도 완전히 모순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입법의 불비라고 감사원은 선관위는 주장하지만 그거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지 못할 법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자인하는 거고 그거는 그러면 왜 이러냐? 그거는 감사원과 이제 그 위상 게임을 하는 거죠. 감사원과 선관위 사이의 그 헌법기관끼리의 위상 게임에서 오로지 내 위상이 내려가면 안 된다. 애초에 권익위나 뭐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는 내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감사원은 내가 그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내가 감사원 밑으로 헌법기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 고용세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 특혜 채용이라든지 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자기 위상이나 찾으려고 탈법적인 그런 호의를 자기의 권리처럼 주장하고 이런 그 사후적인 선관위의 행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직자의 자세가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져 있고 그 내부가 완전히 부패돼 있어요. 그리고 그 노태학 선관위원장 이런 고용세습 문제가 있었다는 거, 특혜 채용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 그러는데 인사철 한 번 되면 온갖 군데서 인사 때문에 투서가 들어와요. 이런 하자 저런 하자 다 들어오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는 그러면 선관위 내부에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알았던 거고 그러면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아예 뭐 조직 장악이나 조직 관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고 무능하거나 멍청하거나 어떻게 대법관이 됐는지도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기도 법원장 하면서 예. 조직을 관리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한 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예. 관련해서 좀 국회 이제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공감대를 이루긴 했는데 이 특위 구성 등의 세부 협상은 좀 다음 주로 미루자 이렇게 밝혀왔는데 좀 공분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등이 늦어지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초조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쟁의 대상인가? 라는 의문이 있어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예. 서로 이게 여야가 대립할 문제인가? 예. 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선 형성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당연히 무슨 정쟁의 대상만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채용 부분이 밝혀져야죠.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혀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야가 과연 정치적 실익이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실익 계산을 하는 면에서 저는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국정조사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선관위 내부에 어떤 문책을 해야 된다거나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지 이게 과연 그냥 국정조사를 해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 조사 결과에 이렇게 특혜 채용이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이제까지 언론 밝혀진 대로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네. 그러면 더 있냐? 예를 들어 전수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은 뭐냐면 그럼 선관위만 이런 게 있을까?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에 이런 내용들이 없을까? 아빠 찬스라든지 아버지가 같이
부자하고 예. 다시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없나? 할 수도 있죠. 근데 채용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없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막아내는 제도적으로 어떤 걸 이걸 막을 것인가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저는 이걸 뭐 문제점을 한다 해서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좀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예. 선관위가 이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당의 도움을 갈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첫째로 이제 그 일단은 선관위의 조사를 받지 그러니까 감사원 조사를 받지 않고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라는 건데 권익위에 이제 그 전현희 위원장이 아직 그 직을 이제 가지고 예.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도 여권은 당연히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신속하게 하고 그 발본색원 하자. 이거를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시간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래서 좀 미루고 저래서 좀 미루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이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선관위는 자꾸 이제 민주당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그렇게 이제 음성적으로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근데 선관위가 어떤 특정 정당의 그런 도움을 의무로 바란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그 공정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말고 빨리 사퇴하시고 그 선관위원장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다 조치 취하고 발본색원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선관위가 앞으로 선거를 제대로 치룰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겁니다. 예, 일단 뭐 여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 사항을 좀 조율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좀 조율이 되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앞서서 이제 설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부분이 아마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금 전에 임기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좀 줄곧 받아왔고 네. 이것이 이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혐의 결정이긴 한데 사실상의 무혐의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대응까지도 하겠다라고 네.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지적해 주셨던 그 유병우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지 아예 결점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기관에서 한 명이 도드라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최재호 감사원장이 뭐 무슨 문제 있는 발언을 합니까? 전혀 그런 게 뉴스가 되지 않아요. 이게 뉴스가 되는 게 계속 유병원 사무총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감사 방향에 대해서라든지 뭐 일각에서 어떤 보도를 보면 무슨 뭐 타이거 팀을 운영을 해서 본인들이 뭐 유병호 라인이 있다든지 이런 소문들이 도는 게 감사원이라는 기관에서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오히려 정치를 해야지 이런 분들이. 특히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특히나 인수위 출신 아닙니까? 인수위를 갖다가 지금 감사 권익위. 권익위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건데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그냥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뒷말이 뉴스로 나올 필요는 없죠. 특히나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감사에 재감사에 계속 감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찌 되었든 간에 뭐 결론이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감사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뒷말은 안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현희 위원장이 저는 뭐 정의로운 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은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감사원이 하는데 무슨 정의롭고 불정의롭고 그게 있겠습니까? 본인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냥 본인의 무고함을 벗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는 뭐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러한 뒷말 이런 뭐 감사 결과에 대한 코멘트 이런 것들이 뉴스로 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들이 다 지금 임명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셨다고 봐요. 근데 그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서는 그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어요. 사실 예를 들어 뭐 중징계를 받은 내부 국장에 대해서 탄원서를 써줬다라든지 뭐 건태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추 장관에 대해서 그 아들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 거를 실무자의 전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관여를 조금 했었다라든지 그런 게 부정된 게 아니고 개인 책임으로 하지 말고 이걸 그냥 기관 책임으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개인 책임은 아니
위원장인데 부위원장만 하더라도 기관 책임으로 갈 수 있지만 자기가 위원장인데 그 위원장의 책임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 책임으로 하자. 이렇게 간 거고 또 근태 문제도 인정이 됐던 부분인데 뭐 장관급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지금 인정이 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탄원서 쓴 것도 탄원서를 썼는데 그 탄원서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한 게 다른 권익위의 이해관계자도 탄원서 썼더라. 아니 단원 권익위의 이해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권익위 위원장이 인사권자가 왜 탄원서를 써주냐고 중징계 받는 국장에 대해서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것도 다른 이제 위원장 다른 그 관계자도 써줬으니까 그것도 뭐 다른 놈도 나쁜 놈이 있으니 이 나쁜 짓은 나쁜 짓이 아닌 걸로 하자 뭐 그런 식의 논리를 굉장히 궤변에 가까운 그런 이제 판단을 내렸고 근데 왜 이런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느냐 전현희 위원장이 28일 날 기자회견을 해요. 권익위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기가 전수조사를 하겠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조사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회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내가 뭐 잘 해볼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권익위 부위원장을 배제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권익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그 사람 빼고 하자. 근데 그게 부위원장이나 권익위 내부에서도 전혀 연락이나 내부 토의가 안 되고 전현희 위원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시켜요. 그게 뭐냐? 민주당을 위한 방패막이 방탄이 되겠다라는 걸 본인이 선언을 하는 거고 그 전현희 위원장이 그러면 이 감사위원회에서 안 좋은 결론을 얻게 되면 본인이 뭐 면직 처리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감사원에서 민주당을 돕기 위한 전현희 위원장의 움직임을 측면에서 의무사격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권익위 조사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부위원장으로 같이 이렇게 모든 동질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모였던 그 권익위가 과연 공정했느냐? 자신의 공정함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 주에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 결과가 공개되니까 관련해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 바꿔서 민주당이 건설 노동자 탄압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와 또 이러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법적으로 좀 노동자에 대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라든지 정말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의 제고를 위해서 노조를 때린다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거기에 지난 연말부터 계속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이렇게 때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노동자를 정말 때리면 안 되죠. 경찰의 진압 과정이라는 것도 어떤 적정성과 어떤 적법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서도 시민들이 정말 소스라칠 만큼의 어떤 그런 과잉 진압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건설노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서 탈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민노총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노총과는 뭐 한총련과는 한국노총과는 그래도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런 상황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노동계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과 등을 돌리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 행위 이 자체를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불법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못하게 하고 그 부분에서는 불법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노동자들이 쟁의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쟁의 자체는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집회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하게끔 해야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 싹을 잘라버리겠다. 노조는 이런 거 집회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최소한을 입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TF를 지금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법 쟁의는 당연히 제재를 해야겠지만 노동자들의 쟁의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보장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이해찬 전 대표가 언론에서 자기가 인터뷰 비슷하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민심에 악영향을 주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6월 임시회 때 노란봉투법이 또 본회의 직회부 돼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본회의 직회부 돼가지고 가결되겠죠. 그동안 뭐 본회의 직회부 된 거 다 가결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결된 노란봉투법은 또 거부권 국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인 공세,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대통령께서 행사하게 만드는 거를 본인의 정치적인 이용의 수단으로 지금 민주당이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 그 정지 작업으로 그러면 노란봉투법은 왜 필요하지? 그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거는 노조가 이제 그 힘들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 탄압을 하겠다라는 그 TF는 이 크게 제일 위에 이제 그 거부권을 반복해서 행사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하부 구조에서 만드는 사전 빌드업 조치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정걸도 마테체라는 정걸도를 가지고 휘두르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저런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그 정걸도 부분은 나오지 않게 뭐 그렇게 뭐 언론에서 또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정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과연 그 더 이제 그 노조가 힘을 더 받고 있는 시절에는 어땠을까?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과거에도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그 노조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거부권의 행사, 반복적인 행사를 촉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전 빌드업 조치 그거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글도 들고 있고 쇠파이프 들고 있는 사람들 진압하러 간 경찰들 이분들 상줘야 됩니다. 포상하고 해야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뛰어든 위험을 하고 감수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그거를 감수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뭐 두 번 다시 그런 이제 불법을 계속 용인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5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정말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한다면 누구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용호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 취소한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용호 의원이 무슨 해프닝 같은 걸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여당에서 실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당 사람이라면 다 궁금하죠. 나도 좀 새로운 이름 있으면 누구지 하고 좀 궁금해할 뻔했는데 예. 그게 사무총장이고 정책위 의장이고 1, 2부 총장이고 수석 대변인이면 그분들은 그냥 그 실세가 아닌 실무진이에요. 실세가 아닌 실무진이고 그분들은 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뭐 실세라고 하거나 그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통상에는. 근데 이용호 이분이 그 오인회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어쨌든 이용호 의원 자신은 내가 실세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당연히 개선에 들어가 있는 그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세라는 개념으로 보석될 수가 없고 합참의장이 뭐 공군 참모총장, 뭐 해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데 그 참모총장단을 사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원래 군사 조직을 지도하려면 그게 있는 조직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결국에는 해프닝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거 내가 명단을 공개하겠다 다음 주에라고 말을 해서 이게 지금 다시 좀 불거지는 느낌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다음 주에 공개할 거면 바로 공개하지 왜 다음 주에 지금 공개 안 하고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본인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주 싫어하는 유튜브 수법 같아요. 그 유튜브 수법 같은데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좀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가는 비법이라고 해놓고는 국영수 위주로 뭐 열심히 공부한다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2호선 타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하나만한 이야기 나올 거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건데 저도 궁금하니까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끝으로 좀 짧게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요.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가 좀 떨어져서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금의 추이를 좀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는 좀 어떻게 움직일지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들을까요? 네, 이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은퇴한 집안에 그 이제 사모님들이 보통 어디 멀리 놀러 가실 때 곰탕 한 그릇 한솥 끓여놓고 가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지금 지난 3월, 2월 중순부터 시작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
이게 이제 사골이 다 먹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먹고 이제는 그럼 사골 먹고 난 다음에 뭐 다른 반찬이 나와야 돼요. 식탁에. 앞으로 그러면 여름 때는 뭐가 나와야 됐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외교 행보로 충분히 저는 뭐 지지율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그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받았던 걸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상당히 빠졌던 보수 세력에서 빠졌던 보수 지지층에서 빠졌던 내용들이 다시 조금 회복을 했다라고 보이고 네. 그러면 앞으로 이걸만 가지고 이걸 지금 맥시멈으로 생각해서 계속 이걸 이 원동력으로 계속 갈 건가요? 정책 운영을 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도층 60%대 나머지 있는 이 더 끌어들여서 60%라든지 70%라든지 대통령 과거 대통령들 다 뭐 취임 1년 차에 70% 60% 이게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지율까지 보일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내놓으셔야죠. 계속 하던 거 계속하고 하던 거 계속하고 이제 국민들이 그거에 식상하거든요. 이제는 좀 새로운 걸 보고 싶다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별하게 큰 이슈가 없어가지고 약간 보합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거 한 가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모 예능 프로그램에 동물 관련한 예능 프로그램에 예.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항상 좋습니다. 원래 이제 또 검찰 출신이고 하시니까 엄정한 그런 추상 같은 리더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인간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옆집 아저씨처럼 소탈하신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언제든지 반복해서 좀 홍보 파트에서 이거를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